만났던 거네. 그럼요. Standing in the dockets of Hampton, trying to get to Holland or France. The man in the Mac says you've gotta go back. You know they didn't even give us a chance. Christ, you know it ain't easy. 보통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음악을 많이 작곡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요 딱 음악 듣잖아요. 그러면 생겼구만. 연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그래서 누구야? 딱 만나서 누구예요? 딱 물어보면 그냥 거기서 끝내죠. 음악가들 다 그래요. 아이들도 그러더라니까. 나이도. 옛날에 이소라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여러 콘서트나 따라가는데 꼭 얘기하면 이번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음반 냈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사랑 이야기가 음악이 동력인 걸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참 대단한 거는 이분들이 어떤 사랑을 했던 뭔가 표현했던 기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사실은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잊어버려요.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돈 안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분들은 그 섬세함이 바로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직업군이 그런 가수니까 너무나 좋은 혜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서민 교수님 널 위해 배양했어 그러면서 뭔가 균이나 이런 걸 꺼내면 환영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생충 하나 이제 개발해놓고 그리고 널 위해 딱 네 이름 붙여줘. 이렇게 원래 기생충은 존경하는 의미가 이름을 이름 붙여줄게. 원래 그 은사님 이름을 붙여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기생충을 새로 발견하면 이분한테 준다 이런 게 되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자한테 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그러면 아예 볼까요? 서민 레토 이런 식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천문학자들이 뭐 발견하면 그렇죠. 홍대용 사호 이런 거 그건 좀 폼이 나는데 기생충.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야, 이 서민 나왔다, 서민. 별을 붙여 내 가슴에 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노래가 쉽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노래들이잖아요. 비틀즈의 노래가. 근데 특별한 뭐 기교나 뭐 대단한 가창력 이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큰 히트를 쳤을까요? 그건 아마 그 시대로 같이 비틀즈랑 호흡을 안 했기 때문인데 비틀즈는 분명한 건 뭐냐면 뭐 학교에서도 이제 비틀즈 화성이라고 아예 가르치니까 그들만의 화성으로 곡을 썼어요. 근데 비틀즈 곡의 위대함은 이거 같아요. 아마 우리 세대는 다 인정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곡인데 좀 여러 번 들으면 솔직히 질려. 그런 곡들이 많잖아요. 있죠. 근데 비틀즈는 안 질려요. 근데 이게 비틀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우리 세대들에게는 거의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안 질린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벌써 좀 밑에 세대로 가면 그 사람들은 비틀즈 노래를 청춘기에 그 노래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 세포에 들어와 있지 않죠. 그리고 저희는 누릴 게 많았어요. 그렇죠. 한국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를 그렇죠. 누리며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재래시장에 떡볶이가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방송 생활하다가 그 근처에서 촬영할 일이 있어서 몇몇 그 배우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 맛있는 걸 좀 좋아하는 걸 아니까 한껏 기대러 왔는데 저는 여전히 맛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게 뭐지? 왜 형 이거를 여기까지 와서 먹자고 미식가라고 알고 따라왔는데.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오늘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비틀즈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60년에 거의 비틀즈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70년에 해산합니다. 딱 10년이죠. 그 10년 동안 서구는 격변이었어요. 그런데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대에 누군가가 60년대를 알려거든 비틀즈 음악을 들어라. 레너드 번스타인. 그리고 레너드 번스타인이 비틀즈의 Yesterday, 엘레너 리그비 이런 노래들은 정말 바하, 브람스, 슈먼, 맨델스존에 못지않은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극찬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60년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후대의 친구들이 70년대생이, 80년대, 90년대생들이 서구 문화를 이해하는데 60년대를 빼먹으면 큰 걸 빼먹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서구의 베이비붐 세대의 이야기고 그거를 완전히 음악적으로 담보해낸 게 비틀즈이기 때문에 비틀즈를 공부하고 비틀즈를 모르면 서구 대중문화를 이해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노래, 한국 노래 들었는데 그게 오블라디 오블라다 봉봉. 였던 거예요. 봉봉. 예, 봉봉 사중창단이 불렀던. 뭐 먹는 거. 아니야. 이제 사중창단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꽃집의 아저씨와 그 아가씨 서로 사랑하며 결혼했대요. 엄라디 엄란다 생글라 라라라라 즐거워. 처음에는 그게 이제 비틀즈 노래인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라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비틀즈를 들으니까 이거 많이 듣던 음악이네. 네네네. 노래네 이렇게 되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번안 가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아예 그 오블라디 오바를 통해서 봉봉이 신곡을 창작곡을 했어요. 근데 너무 비슷해서 들어보실래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라이코소 블라라라나 라이코 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봉봉이 이걸 만들어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예, 그것도 그렇게 있었죠. 예쁠 수가 없어요. 이거 비트즈. 예, 그게 처음에 이게 번안 가요기 번안 가요가 그때 꽃집 아저씨였고, 예, 그 다음에 꽃집 아가씨인가 그래요. 맞아요. 꽃집 아가씨죠. 그러니까 자매 제품 같잖아요, 꼭.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비틀즈를 본격적으로 들었는데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 내가 우리나라 노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원곡이 따로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래가 사실 번안곡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10대, 20대 때 그 정서가 그 예민할 때 들었던 음악이 딱 각인이 되거든요. 그게 평생의 음악이 돼요. 맞아요. 저도 그때는 이제 비틀즈 노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각인이 된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젊은 세대한테 그걸 얘기하면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공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60년대를 이해하려면 비틀즈 노래를 들어야 된다는 옳은 말일 수 있지만 그거를 공감하면서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빈약했고 나라도 가난했고 하니까 자생적인 대중문화가 없었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계속 생성된 세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확실히 다를 수밖에 예, 없는 그게 근데 이제 비틀즈를 바뀐 거죠. 네. 예술적으로 또 자료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 저같이 이렇게 글쓰기하고 평론하는 사람한테는 비트즈는 거대한 벽일 거예요.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솔직히 말해서 오아시스는 완전 비트즈 음악 해서 뜬 거예요. 던 백잉 앵커, 원더워, 그 비트즈 음악이거든요. 지금 콜드플레이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물론 콜드플레이는 약간 악기 구성이 다르긴 한데 아직도 비트즈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이제 비틀즈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베토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링고스타가 베토벤이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시를 많이 썼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게 저는 아주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젊은 세대한테 비틀즈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비틀즈가 눈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나는 내 음악을 할 뿐이야. 그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그렇게 차단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음악이 나온 것이죠. 야, 저도 옛날에 막 이제 막 이승철, 뭐 변진섭 이런 거 막 좋아할 때 우리 엄마가 이제 포크송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양희은이 최고다. 뭐 그쵸, 그죠? 뭐 송창식이 네. 최고다, 니들이 뭐 기타를 알아 이런 알아요. 식의 억눌림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요즘에 응답하라 같은 게 뜨면서 제 제자들이나 이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막 김광석 이런 걸 들을 때 저도 똑같이 네. 야, 네가 김광석을 알아?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저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반성이 좀 되는. 빨리 늙으셨네요. 네가 더 빨리 지금 호지민아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끝나요. 앞으로 비틀즈 음악 이렇게 좀 더 찾아서 듣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질려가지고 지칠 수 있어. 진짜 예. 이제 비틀즈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어때요? 솔직히. 힘들죠? 오늘은 좀 안 들을게요. 자, 이번 주제는 조금 씁쓸한데요. 혹시 남의 가난을 즐기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겠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벽화마을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벽화마을이 지금 전국에 되게 많은데 제일 처음은 아니더라도 가장 크게 성공한 게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거든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동포루라고 해서 동쪽의 포루 밑에 있는 산동네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지역이 좀 가난한 동네였는데 이 마을을 재개발이 아닌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때 좀 뭔가 먹고살이나 의미 있는 걸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낸 아이디어가 벽화를 그리는 아이디어였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죠. 많은 사람이 오고 사진도 찍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좋다고 느꼈는데
결국 거기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이제 안 좋은 게 된 거죠. 왜냐면 온다고 해서 밤낮이고 와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밤낮이고 와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막 시끄럽고 더 심각한 건 경제적인 뭐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면 기껏 해봤자 커피숍 몇 개 늘어나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과정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거나 보람이 느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거는 또 그게 거기서 한번 성공하니까 곳곳의 관광단지에서 다 벽화마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딜 가도 벽화마을 하니까 그걸 즐기던 친구들이 이제 재미없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지? 리얼한 걸 원해.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쪽방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리얼한 현실이니까. 말 그대로의 사생활 침해는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생활의 평화와 평온을 갖다 깨는 행위. 그래서 거기다 불쾌감을 줄 수 있잖아요.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그럼 그것도 일종의 범죄죠. 어떤 면에서. 사생활 침해라고 해요. 저는 이 개떼근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는 기본적인 면에서 조정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린 이상해요. 뭐 하나가 잡히죠. 그러면 줄줄이에요. 뭐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는 이제 현장이니까 필요한 거니까 뭐 찍는 거죠. 할 수 없지. 근데 이런 것은 동의를 얻지 않고 찍으면 안 되죠. 그건 뭐 가장 중요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찍는다 그런 것은 일종의 폭력이죠.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수놓았던 농활도 마찬가지예요. 농촌활동. 그쪽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불편해요. 그리고 도시 학생들이 뭘 하겠어요. 낫 하나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데. 와서 돕겠다는 순수 열정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만약에 그걸 불편으로 받아들이고 예자면 우리들의 사생활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장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쪽방촌을 지금 우리가 무대로 하니까 명료하게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북촌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촌이 가난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관광 명소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옥집들이 많고 한옥집들이니까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어떤 사람 들어온대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촌에 가면은 이제 막 붙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사생활 침해하지 말라고, 소음 맞아요. 내지 말아라. 네, 어르신들이 피켓도 들고. 피켓도 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시가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근데 와서는 완전히 뭐 동물원 구경하듯이 구경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가난 문제가 개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단지 그냥 관광객들이 그 정도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의 문화 자체를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주변에 많은 예술가들이 그 싼 값에 거기서 세를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다 쫓겨났어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당장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올리죠. 그럼 못 견디잖아요. 홍대가 지금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옛날에 홍대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작업소들 다 사라졌습니다. 다 바깥으로 내쫓겼어요. 그럼 또 뭐 연남동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다 마찬가지죠. 아까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뜨면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사실은 통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뭐 명동, 강남, 종로 근데 사실 여기 가서 누릴 수 있는 건 젊은이들 입장에서 똑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가로수길이 뜨니까 야, 거기 좀 신기한 게 있대. 사람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면서 거기도 이제 원래 있었던 중소상공이 다 쫓겨나고 이제 브랜드 들어오고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황리단길, 망리단길, 경리단길 이게 이제 악순환. 그래서 거기는 연트럴 파크.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채우고 싶은데 기존의 거리에서 못 채워서 여길 찾아가는데 망가지니까 여기 찾아오고 여기 찾아가다가 사실은 쪽방촌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